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오늘은 그 생체 구성 물질부터 들어갈 건데, 자, 그 전에, 저랑 이제 공부를 같이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할지, 그거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뭐, 당부 말씀입니다. 자, 이제 공부를 오래 할 때, 처음에 이제 뭐 다 외워야 되겠다. 응?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을 좀 하면 돼요. 생각을.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좀 두루 넓게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지. 근데 이게 두루 넓게 어떻게 하냐? 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이걸 뭐 그냥 다 외워버리자. 근데 외워도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비교랑 대조가 안 되면 외우기가 어려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어휘 학습한다 생각하시고, 근데 그 어휘가 가리키는 대상이 도대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두루 넓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말로 지금 뭐라고 하냐면 그 이해한다고 얘기하잖아. 이해한다고 얘기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목표로 삼는 거예요. 기본 과정에서 두루 넓게 생각하면서 이해하자. 근데 이제 그 생각을 하려면 뭐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받으신 교재가 있을 겁니다. 교재가.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책이에요. 이 책. 코어바이오 마스터 블랭크 200이라고 있는데, 이게 이게 총 200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기본 과정에서 다룰 문제가 145번까지예요. 우리가 생리학까지 할 거니까. 생리학까지. 그래서 145번까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일단은 이론 정리할 거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문제풀이를 같이 합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 이 문제가 총 200개야. 200개. 근데 이제 그 중에서 145개의 문항을 가지고,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객관식형이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랑 거의 동일한 급으로 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주관식으로 작성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이제 물음의 형식이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블랭크를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를 끼워 맞추는 거죠. 단어를 끼워 맞추는데, 그럼 제가 평소에도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요런 게 키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박스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박스가 그걸 키텀이라고 하거든. 키텀. 그 키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내용을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지? 쉽지는 않죠. 이게 왜냐면 이제 항상 이게 나타나는 작용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할만했는데 이게 블랭크가 계속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점점 양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지난하지만 조금 열심히 다해서 요 문제집이 되게 제가 만든 거지만 좋습니다. 풀시다 보면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블랭크를 채우는 거는 실제로는 결판이 잘 안 나요, 시험에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도 잘 못 채우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이번에 이제 2026학년도 문제에서 뭐 몇 번 문제는 저도 이제 까먹었지만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한계 덱스트로인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덱스트로인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이제 낯설긴 하지만
보통 녹말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녹말이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알파 포도당이 쭉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덱스트로인이 아니고 한계 덱스트로인이라는 건 뭐냐면, 리미트 덱스트로인은 이게 뭐냐면 가지 구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얘가 어디서 유래되느냐? 녹말을 분해하다가 나오는데, 괜찮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한계 덱스트로인이라는 게 뭔지를 꼭 알아야지 이거를 답을 쓸 수 있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렇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울 필요가 없어. 문제 실상을 보면 딱 이거 보잖아요? 아, 그거겠구나. 라고 추론이 됩니다. 왜냐면 이 녹말을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한단 말이야. 구분해. 브랜치가 없는 구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오늘 다 공부할 거거든요. 알파 1,4 결합만 있는, 1,4 결합만 있는. 그러니까 이 1,4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브랜치랑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애들은, 가지 구조가 없는 애들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아밀로즈라고 한단 말이에요. 괜찮아요? 네. 자, 근데 이 아밀로즈인데, 오케이. 그런데 이거 분해해봤자 이 가지 구조가 있는 덱스트로인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 가지 구조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이제 가지 구조와 관계없는 주사슬을 형성하는 결합과 그 다음에 가지를 형성하는 결합. 이거 1,6 결합이거든요.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아밀로펙틴이라고 불러요.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얘를 맞추면 되는 거야.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이제 다른 문제도 제가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실제로는 그러니까 블랑크를 채우는데 답이 되는 것을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우리가 맞출 수가 있는데 그 현장에 가가지고 너무 쫄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막 멍을 때리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이 생명 임용고시 문항이 실제로는 다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정말 모자라가지고 전혀 못 푸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어느 정도 충분하죠. 근데 몰라서 못 푸는 거지. 몰라서 못 푸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제 학생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면, 들어가서 실제로는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만약 17개가 나올 텐데 우리는 내용하기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걸 쭉 하고 다 채우면서 가야 될 건가? 저는 별로 그런 거 원하지 않아. 왜냐면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간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또 보면 다시 보이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면 이런 거 그냥 채우게 돼 있습니다. 네.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더해서 제가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이 두루 넓게 제가 이제 공부하라고 얘기한 거, 이게 이제 기본 과정의 목표인데, 그러면 이래요. 실제로는 뭐 A 챕터가 있고 B 챕터가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이제 생명과학 생물 문항이 딱 A 챕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근데 B 챕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게 힌트가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두루 넓게 이해하고 계시면 푸시면서 힌트를 많이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과정이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게 바로 기본 과정의 목표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넘어가자고요. 자, 그러면 심화 과정으로 가면 이제 두루 넓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안 했던 게 뭐냐면 뭐 외우진 않았죠. 외우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그래요. 이거를 라이팅을 해가지고 다 써서 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단어는 적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라이팅을 하는데 쓰잖아요. 쓸 때 내가 퀴텀을 써야 되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면 일단 거기서부터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도 조금 퀴텀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해보는 연습을 요 문제집을 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는 좀 깊게 공부하는 거예요. 깊게. 어떤 원리를,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 경우는 블랭크를 채우는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제집에 이제 뭐 설명하기도 있기는 하지만, 자, 설명하기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요거를 좀 초점으로 맞춰가지고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저랑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네. 그리고 설명하기 연습을 하는데, 막 쓰기가 두려운 거야. 뭐라고 써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기 교재에 뭐 예를 들면은 얘가 있는데, 뭐 제가 그냥 읽어 드릴게요. 뭐 예를 들면은, 제 제작 문항 중에 하나가 물음이 뭐, 제 15페이지에 뭐 15번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런 세포의 세포업저해제를 처리했을 때 식물세포의 원형질 유동이 저하되는 이유를 운동단백질 특성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고 그랬거든요. 네. 보이세요? 네.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네. 기본적인 것만 여러 개를 물어본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공통적인 것들을 위주로 이제 우리가 좀 정리를 했다 그러면, 자, 이때는 생각을 하자. 생각을. 네. 그래서 저한테 되게 꼬치꼬치 물으셔야 되고요. 이건 조금 위험한 말이긴 한데, 내가 썼어. 근데 저하고 비교하기 전에, 혹시, 요즘에는 이제 AI 세상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설명한 거를 저랑도 비교해 보고, 그리고 AI랑 비교해 볼 수도 있죠. 네, 저는 뭐 열려 있어요. 이게 뭐 정말 더 좋은 답이 뭐 하나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일단은 요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같이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깊게 가자는 거는 요게 이제 두로 넓게 했으니까 깊게, 그리고 자세하게, 깊게라는 말이는 이제 자세하게라는 말이랑 이제 같은 거죠. 그래서 이때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생화학을 다루겠지만 생화학에서 다뤘던 걸 여기서 다시 다루거든요. 다시 다루는데 이제 명칭이나 그런 것들이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때는 생각도 하고 당연히 생각은 계속 해야 돼요. 네? 네. 그 다음에 저 암기를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암기. 알겠죠? 네. 외우자. 네. 자, 외우자. 자, 그래서 이때도 문제집이 있어요. 아직 이제 뭐 여러분들이 받으신 건 아닌데, 이때도 당연히 이론 정리를 하고, 자, 문제를 풀 거지만, 요거는 이제 문제집이 다 별도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145개의 문항을 우리가 이제 푼다고 했을 때는, 블랭크 200이라는 문제집을 지금 받으신 거고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요때는 이제, 로직 300이라는 이제, 뭐 숫자가 이제 개수입니다. 문항 개수. 네. 이게 심화 과정에서 이제 같이 할 거예요. 근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블랭크는 계속 채워요. 블랭크 계속 채우는데, 빈칸 채우는데,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가 조금 더 이제 좀 자세한 거죠. 자세합니다. 자세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 이상하다. 이거 200개라고 그랬는데, 요 145개까지만 푸는 거는 55개는 어디 갔냐? 자, 55개는 이게 심화 과정으로 가면 이제 식생분진을 같이 병행해서 해요. 식물 생태 진화 분류를. 그 식물 생태 진화 분류를 병행해서 할 때, 요때 55개를
딱 내용 정리가 끝나면 문제풀이를 하는. 이제 그거를 이제 주 수업이랑 이제 병행해서 같이 갈 거거든요. 알겠죠? 네. 그래서 요때 그걸 마저 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블랭크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우고 설명하기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요 심화 과정까지 간다고 했을 때 보통 그러니까 이제 200개 더하기 300개니까 이제 500개를 이제 우리가 풀게 되는 거예요. 단원별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네. 그래가지고 요 문항 같은 경우는 이 제작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리면 이게 제작 문항은 문항에 별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건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기출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겠죠? 네. 기출 변형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는 라이팅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쓰는 건데 그 전에 한참 예전에 객관식으로 나왔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주관식형으로 완전히 디자인을 새롭게 만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주관식형의 기출 문제가 일부가 수록되어 있어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다른 선생님들 보면 이론 정리가 다 끝나고 나서 그제서야 기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늦다고 봐요. 되게 늦은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확인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맞춤형으로 제가 다 소팅을 해놨고 그리고 이렇게 문제집을 같이 이렇게 포개면서 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자 그렇게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 이후 과정은 제가 뭐 굳이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단원별 문제풀이나 뭐 이런 거는 또 되면 그때 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거 방금도 얘기한 거거든요. 써보자는 거지, 써보자. 네. 이제 쓴다고 그랬을 때, 손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그냥 타이핑을 한번 쳐봐요. 이렇게 쭉 쳐보는데, 그럼 이거 하고 나서 저랑 비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저랑 비교해 본 거를 어디다가 실어 놓냐면, 자, 이게 이제 뭐랑 맥을 같이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교재가 있고 문제집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좀 열심을 다하고 싶은 학생들이 이제 자기 노트를 만들어요. 저는 근데 이 노트 안에 제가 판사하는 거를 다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굳이 제가 그림을 그릴 텐데, 전 그림도 그리거든요. 다 배워서 그려. 굳이 그걸 그릴 필요 없습니다. 그 페이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책에서 보고 페이지만 노트에다 표시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이제 이론만 간단하게 한번 써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노트에다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풀었고 설명을 해봤고 그럼 이걸 여기다가 엎어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아, 그렇지. 내가 예전에 이렇게 썼었지.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제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과학을 그래도 여러분들보단 훨씬 오래 공부했으니까. 제가 출제자라면 이런 거 꼭 물어보고 싶다. 라는 것들이거든요. 기출고사에 뭐 물음도 같이 있겠지만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녹아져 있으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단 뭐 교원 임용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시험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 시험이든 뭐 편입 시험이든 교원 임용 시험이든 자기가 이제 그 기술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이제 노트 안에 그냥 적혀져 있으면 거기다 밑줄을 한번 쳐서 별 표시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노트가 엄청난 자산이 된다. 네.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아마 이 노트가 되게 유익하게 활용될 거예요. 기본 과정에서 작성한 노트가 심화 과정에서 또 더 칠해지고, 그 문제풀이가 또 더 칠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뭐 그런 식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요거 하고 이제 오늘 바로 생체 구성 물질 들어갑니다. 자, 질문을 많이 하셔라. 제가 지금 뭐 인터넷으로도 그렇고, 뭐 현장 강의에서도 그렇고, 질문 어마어마하게 왔거든요. 정말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집에서 노는 날이 없어요. 노는 날이 없고, 계속 답변을 달아. 계속 답변을 달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이거는 이제 인터넷 수강생이야 뭐 상관이 없죠. 언제서든 이제 질문하시면 되니까. 근데 현장 강의 수강생은 현장에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질문하신다. 그러면 저 여기 이제 수업 당일날 나오면 그냥 뭐 수업 끝나고 바로 도망치는 거 아니거든?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네. 질문을 하실 거를 권장하는데, 근데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조금 구체화되면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처음에 질문이 생겼을 때 바로 질문하시고, 그게 구체화 안 돼도 이게 모르겠다 그냥 이것도 질문이잖아. 그죠? 네. 뭐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조금 더 공부를 하면 질문의 수준이 더 높아지거든요. 저는 그게 더 엄청난 공부라고 봐요. 네. 그러면 좀 정제된 상태로 구체화시켜서 질문을 하면 똑같은 주제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질문하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네, 해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런 것도 질문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그냥 막 그냥 막 하시면 된다. 알겠죠?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트로덕션 마무리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갖고 계신 교재 4페이지부터 볼 거예요, 오늘. 자, 오늘 하루 동안 이제 생체 구성 물질을 다 다룹니다. 얕고 넓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생화학이라고도 불러요. 네, 생화학이라고도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면은 조금 깊숙하게 들어가지만 실제로 이제 기출 경향을 보면 막 무슨 유기화학적으로 너무 깊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거는 확실해요. 기조가. 그러니까 영양을 쓸데없이 소모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건 해야죠. 그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단어부터 먼저 할 거예요. 뭐냐면 유기물이라는 단어야. 네, 유기물.
자, 유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조건이 있어요. 조건. 아무거나 유기물이 되는 게 아니죠. 아무거나 유기물이 되는 게 아니다. 첫 번째는요, 탄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탄소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는 절대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자,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탄소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이게 화학에서 보면 이제 그 전기 음성도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떤 다른 물질이랑 이렇게 충돌을 해요. 충돌을 했을 때, 이제 화학에서 보면 원자과 전자라고 있어. 그 원자과 전자라고 있는데, 그 원자과 전자는 전자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자를 공유하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거는 공유된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예요. 그죠? 네. 근데 이게 탄소가 전기 음성도가 아주 센 물질도 아니고 아주 약한 물질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탄소가 보면 전기 음성도가 뭐 딱 중간은 아니지만 대충 중간이라고 하죠, 그냥. 그러면 전기 음성도가 아주 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전자를 그냥 내주지도 않고 뺏어오지도 않는, 자,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전자를 공유해서 생기는 결합을 만듭니다. 그래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탄소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유 결합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원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골격 원소라고 그래요. 네, 골격 원소다. 골격을 만드는 원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떤 물질을 보니까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무기물이래. 무기물이래.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죠. 제가 앞으로는 뭐 이런 표시 잘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유기화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기본 알면 좋으니까요. 자, 보면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자, 이산화탄소인데 지금 얘 보고 무기물이래요. 탄소를 포함하는데 무기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기물이 되려면 탄소가 자기가 좀 전자를 얻어 쓰는 면이 있어야 돼요. 전자를 공유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산소 쪽으로 약간 멀어져 있죠.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 보면 약간 산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으로 공유된 전자가 쏠려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유기물이 되려면 탄소가 전자를 공유했을 때 조금 자기한테 좀 가까이 오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려면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좀 낮은 물질이랑 결합을 하는 게 유리하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수소입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환원되어 있어야 돼요. 자, 환원되어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탄소 입장에서 환원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실제로는 어떤 거냐면 수소와 공유 결합을 하면 할수록 환원되어 있다고 표현해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수소가 탄소와 공유 결합을 하지만 수소의 전기 음성도가 탄소보다는 약간 낮기 때문에 탄소 주위로 얘랑 이제 반대로 더 몰려 있는 거죠. 괜찮죠? 네.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참고로 생각해 보면 그 어떤 물질이 이런 정의에 정말 딱 부합하냐.
그럼 탄소가 수소랑 미친 듯이 결합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모두 만족하는 100%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이드로카본 탄화수소라고 불러요. 탄화수소입니다. 탄화수소. 그러니까 이러면 대표적으로 이런 메테인 같은 물질이 있어요. 메테인은 실제로 이제 아무나 생성하는 물질은 아니고요. 그 생명체 안에서 이 메테인을 생성할 수 있는 게 메테인 생성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이게 고세균 중에 하나입니다. 현존하고 있어요. 구조도 어느 정도 잘 밝혀져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얘는 안 된다는 거야. 얘는 안 돼. 자,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은 제가 안 할 거지만 대사를 통해서 대사 과정, 우리 뭐 이제 세포, 광합성, 이 대사 과정 편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건데, 자, 이 수소 같은 물질이랑 결합하고 있으면 탄소가 환원되는 거라며요. 탄소 입장에서 보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가 환원되면 환원될수록 에너지가 많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 환원된 상태여야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은 에너지를 함유하는 물질입니다. 근데 우리 알고 있잖아. 예를 들면은 이런 탄화수소로 주로 이루어진 물질이 누구예요? 탄화수소로 주로 이루어진 물질이. 그게 지질이야. 지질. 지질 오늘 다 정리할 건데, 아, 그래서 지질이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에 비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낸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이 되는 거거든요.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뭐 우리 이제 외우고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지질, 뭐 특히 이제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뭐 9kcal 뭐 퍼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중성지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왜 더 많이 낸다고 얘기하느냐. 알겠죠? 이제 그거를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4페이지에 쭉 계속 같이 갑니다. 자, 그러면 이성질체를 오늘 잠깐 좀 정리해 볼 거예요. 이성질체. 자, 이성질체는 뭐 우리 아이소머라고 하잖아요. 이성질체. 그럼 도대체 뭘까? 이성질체를 뭐라고 이해할까? 아, 그러니까 구성하는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 또는 원소의 수와 종류는 동일해요. 동일하다. 그런데 그 배열이 조금 다른 거예요. 배열이 조금 달라. 근데 어떻게 다른지는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구성 원소의 수와 종류가 동일하다고 해도 배열이 다르면 성격이 달라져요. 성격이 달라진다. 어떤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성격이 특성이 다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개요를 볼 거예요. 개요를. 그럼 이성질체를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해요. 두 가지로. 어떻게 구분하냐? 자,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게 지금 2차원이잖아요. 칠판이. 2차원에서 그려도 바로 구분할 수 있는 이성질체를 우리가 구조 이성질체라고 그래요. 알겠죠? 자, 구조 이성질체다. 그러니까 이 배열이 순서가 다르다는 거야. 이렇게 쭉 따져보면 뭐 탄소 뭐 이렇게 이제 순서를 따져보면 다르다는 거죠. 이게 구조 이성질체고. 근데 순서는 전혀 다르지 않아.
근데 이게 이제 3차원으로 가잖아요. 3차원으로 가면 예를 들면 제가 탄소인데 여기 몸통이 탄소인데 거기에 이제 수상기가 달려 있어. 근데 수상기가 여길 쳐다보느냐? 아니면 여길 쳐다보느냐? 이해되셨죠? 네. 공간적인 배열이 다른 거예요. 공간적인. 그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입체 이성질체라고 그래요. 입체 이성질체. 자, 그러면 이 구조 이성질체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얘가 있습니다. 자, 이 포도당이랑 과당 간의 관계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네. 포도당이랑 과당. 자, 이 포도당이랑 과당은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은 뭐 우리 이제 좀 이따 작용기도 다시 공부하겠지만 그 작용기 중에서 뭐 수산기도 꽤 많고 그 다음에 카보닐이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근데 이 포도당 같은 경우는 카보닐이 말단에 있어요. 카보닐이. 말단에 있으면 카보닐을 뭐라고 그러냐면 알데하이드라고 그래요. 알데하이드. 근데 과당은 그 카보닐이, 그러니까 카보닐이야, 카보닐. 요걸 우리가 카보닐이라고 그래요. 탄소와 산소 간에, 여기 지금 제 짝대기인 거는 공유결합이고, 산소와 탄소 간에 이중결합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카보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카보닐이 얘는 말단에 있다는 거고, 그죠? 네. 내부에 있으면 그걸 이제 케톤이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려드릴 거예요. 탄수화물 할 때. 네. 자, 이런 걸 우리가 구조이성질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제 입체이성질체는 이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이, 이제 방금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탄소도 번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방금 얘기했던 어떤 특정한 작용기가 여길 쳐다보느냐, 여길 쳐다보느냐. 그게 다르다. 그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입체이성질체라고 하는데, 그 입체이성질체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두 가지로 나눠요. 자, 첫 번째는 자, 거울상 이성질체가 있어요. 거울에 비춰본 나의 모습.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 거울상 이성질체가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어떤 탄소가 있어요. 여기다 쓸게요, 제가. 탄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쪽은 그냥 수소라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그으면 이거 뒤쪽으로 갔다 생각하고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A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B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C라고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거울에 비춰본 나의 모습이 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괜찮겠죠? 네. 그럼 이거를 밑에서 쳐다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아래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아래에서 쳐다본다고 생각하면, 그럼 얘가 이제 아래에서 쳐다보면 얘가 위에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이게 B가 위로 올라와 있고 A랑 C가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을 거고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괜찮아? 네.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이거를 막 움직여가지고 얘를 데리고 나와서 겹쳐지게 하려고 해도 겹쳐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보세요. 이런 게 제가 순서가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수소, 탄소 뭐 이게 맞잖아요. 근데 얘네들 배열이 다른 거라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네들은 A, B, C는 서로 다른 물질이고 요 놈이랑도 달라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중심이 되는 이 탄소 얘는 공유결합을 4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죠? 네. 4개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모조리 4개 자기와 연결된 4가지 물질이 전부 다 달라.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 카이럴 카본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자, 비대칭 탄소라고 얘기합니다. 비대칭 탄소. 알겠죠? 비대칭 탄소. 네. 그러니까 이게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려면 뭐가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된다. 카이럴 카본이 최소한 하나는 있어야 돼요. 카이럴 카본이 없으면 이 개념이 불가능해져요. 알겠죠? 네. 그래가지고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비대칭 탄소가 존재해야 한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얘는 통째로 지금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인데요. 얘는 부분적으로만 입체 배열이 달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부분 입체 이성질체다. 자,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부분 입체 이성질체는 크게 둘로 나눌 겁니다. 알겠죠? 네. 여기 간단하게만 그냥 제목만 적을 거예요.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할 거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 기하 이성질체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시스 트란스 이성질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시스 트란스 이성질체. 이거는 우리가 뭘 다룰 때 보통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념이냐면 지방산 다룰 때. 자, 지방산. 예를 들면 보세요. 자, 이렇게 제가 그렸어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산이다. 작용지 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야. 자, 근데 보통 산이다 그러면 카복실기를 가져야 돼요. 카복실산이라고 하죠.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지금 꼭지점에다 뭐가 있는 거예요? 탄소가 있는 거야. 탄소가 있어. 근데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놨네? 그럼 뭐냐면 이 탄소가 보세요. 이 탄소랑 공유결합 하나 하고 있고 여기 하나 하고 있잖아. 근데 총 4개를 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수소가 있고 여기도 수소가 있는 거야. 여기 말단에도 수소가 있고 주변에 수소로 그냥 다 덮여져 있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 이거를 포화지방산이라고 그래요. 왜 누구로 포화되어 있다는 거야? 수소로 포화되어 있다는 거야. 수소로. 괜찮죠? 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포화지방산이다. 자, 근데 불포화 지방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꺾였단 말이야. 네. 자, 그럼 볼까요? 이거 나중에 넘버링 하는 거 제가 나중에 다시 가르쳐 드릴 건데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지방산이잖아요. 여기가 탄소 있잖아요. 얘가 1번이야, 얘가.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여기는 말단 아닙니까? 그 말단이면 우리가 보통 뭐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가 오메가 1이 돼요. 괜찮지? 네,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오메가 4 이렇게. 어쨌든 그 뒤에서 다시 할 거고. 자, 그러면 얘 볼까요? 지금 보니까 지금 탄소와 탄소 간에 이중결합이 돼 있어요. 그럼 탄소와 탄소 간에 이중결합이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금 수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 탄소가 지네끼리 공유결합 2개 하고 여기 3개 하고 있고 그죠? 그죠? 네. 그럼 여기에 수소가 하나씩밖에 없어. 괜찮아? 네. 이런 건 그래서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이건 배열이 어떤 배열이냐? 배열이 지금 이 탄소와 이 탄소는 이게 평면 구조라고 했을 때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뭐라고 하느냐? 시스라고 표현해요. 괜찮아? 네. 얘랑 얘가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럼 이거랑 다른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탄소와 탄소가 있고 여기 탄소 있는데, 자 지금 보세요. 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요 탄소와 요 탄소가 지금 반대에 있는 거예요. 반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 트랜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이 트랜스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건너가 이런 뜻입니다. 시스는 같이 모여 있는 거고요. 같이 이 분자생물학에도 그런 개념이 있거든. 예를 들면은 우리 어떤 유전자가 있어요. 단백질 암호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요 상류에 프로모터 말고 무슨 조절 요소가 있잖아. 조절 요소. 그죠? 그걸 영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시스 엘리먼트라고 그래. 왜 이 시스라고 부르냐? 얘랑 같은 유전체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유전체에 같이 있으니까 시스라는 표현을 써. 괜찮아요? 네. 자, 근데 어쨌든 저쨌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여기서 발현된 유전자가 어떤 단백질이 됐어요. 그럼 이 단백질이 여기에 건너가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냐면 그걸 트랜스액팅이라고 해요. 아, 이게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아, 건너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해서 반대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트랜스배열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뒤에 이제 지질 다룰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생명체가 만들 수 있는 지방산은 이 시스 지방산입니다. 트랜스 지방산 우리 못 만들어요. 그거는 어떻게 만드는지는 뒤에서 다시 하고. 알겠죠? 네. 자, 오케이. 자, 좋아요. 자, 부분 입체, 이성질체 중에서 일단 요거 정리했고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보통 탄수화물에서 많이 다뤄지는 개념인데, 탄수화물에서 예를 들면은 에피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노머라는 게 있어. 에피머, 아노머. 그러니까 보통 탄수화물에서 많이 쓰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같이 가볼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요, 교재 6페이지 한번 같이 보죠. 교재 6페이지에. 자, 우리 에피머 한번 알아볼까? 자,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그 지도 그리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노트를 이렇게 이제 적기만 하는 게 아니라 딱 공부를 복습을 할 때 이거 덮고 나서 내가 이거를 지도를 그릴 수 있느냐. 그래서 아까 이성질체 우리 다룬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그냥 2차원 면에서 구분할 수 있는 이성질체는 뭐라고 하자? 구조 이성질체다. 걔는 배열 순서가 다르니까 바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잖아, 그거는. 그거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뭐라고 하자?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자는 거죠. 입체 이성질체다. 그럼 그 입체 이성질체를 또 크게 나눴을 때 하나는 뭐냐면 거울에 비춰본 나의 모습이 된다. 그래가지고 그걸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얘기했고, 괜찮죠? 근데 이제 그 거울상 이성질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 뭐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카이럴 카본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비대칭 탄소가 하나는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닌 입체 이성질체는 뭐라고 하자? 부분 입체 이성질체라고 하자. 그러면 부분 입체 이성질체도 우리가 예전에 나눴었는데, 하나가 시스 트란스 이성질체 또는 기하 이성질체라고 하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할 때는 지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방산을 중심으로 해서.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였냐면 탄수화물에서 주로 다루는 이제 에피머, 아노머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래요. 만약에 제가 포도당을
선형으로 그린다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선형으로. 자, 이 포도당을 제가 그릴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갈락토즈를 표시를 할 텐데, 자, 여기 보면 이제 둘 다, 자, 둘 다 알도즈예요. 그러니까 알도즈라는 거는 알데하이드를 갖고 있는 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당 그러면 얘네들 보통 뭐라고 많이 하냐면 무슨 오즈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글루코즈, 갈락토즈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겠지만 요 작용기 중에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카보닐이라고 한다. 자, 카보닐인데 카보닐이 말단에 있으니까 저거를 알데하이드라고 하자는 거죠. 알겠죠? 알데하이드라고 하자. 자, 그래서 얘네들은 번호를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래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저랑 이제 규칙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저는 수소는 이제 표시를 안 할 겁니다. 그럼 수소 말고 수산기가 있는 건 제가 표현을 할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그럼 보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수산기가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자,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제가 안 그렸으면 이제 뭐가 있다 그냥? 수소가 있다. 수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갈락토즈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자, 이런 상태예요. 오, 이상하다. 이상하다. 차이가 나는 게 하나가 있네요. 여기네, 여기. 그렇죠? 네. 나머지는 수산기가 달리거나 뭐 카보닐이 있는 게 다 똑같은데 여기만 지금 반대로 돼 있어요. 괜찮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또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텐데요. 아까 카이럴 카본이라고 그랬잖아요. 비대칭 탄소. 그러면 비대칭 산소가 되려면 몇 가지 물질이랑 결합하고 있어야 돼요? 4가지 물질이랑 결합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비대칭 탄소일까요? 안 되죠. 여기 지금 3가지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얘는 비대칭 탄소일까요? 맞죠. 3번도 맞고요. 4번도 맞고 5번도 맞는데 6번은 안 됩니다. 그럼 여기 수소 2개니까 그죠? 물질이 3가지밖에 없죠. 그죠? 요렇게 하나, 요거 하나, 그죠? 자, 그럼 이런 거예요. 갈락토즈도 마찬가지로 카이럴 카본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카이럴 카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딱 카이럴 카본 하나에서 입체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그거를 에피머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에피머라고 하는 거는 입체 구조가 다른 딱 하나의 오직 한 개의 카이럴 카본에서만 입체 구조가 다른 거죠. 자, 이것을 에피머라고 한다. 알겠죠? 응. 자, 뭐 만노즈 얘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각자 보시고 저랑은 요 갈락토즈만 비교하고 넘어갈 거야. 알겠지? 응. 자, 그다음에 자, 2번째. 자, 에피머가 있고 또 뭐가 있다? 아노머가 있어요. 아노머. 그럼 아노머는 뭘까? 자, 이것도 당, 탄수화물에서 주로 쓰는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이 성질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 요 포도당을 이렇게 그렸어요. 포도당 이렇게 그렸는데 이거를 우리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거든요. 뭐 선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열린 사슬이라고도 하고요. 알겠죠? 열린 사슬이라고, 그러니까 오픈 체인이죠. 응? 열린 사슬이라고도 하고, 근데 닫힌 사슬이 될 수가 있거든. 이게 고리형. 그래서 탄수화물은 보통 열린 사슬보다는 닫힌 사슬이 훨씬 더 안정합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안정하다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른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을 주로 닫힌 사슬로 있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얘는 불안정하다고 하죠. 이 상태로는. 그럼 제가 그냥 한번 해볼게. 이게 어떻게 닫힌 사슬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유기화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알겠죠? 자, 여기 지금 알데하이드 요거 보이시죠? 여기. 요 탄소가 이쪽으로 누구랑 연결이 되려고 하냐면, 요쪽 수산기 쪽이랑 반응을 하려고 그래요. 요 알데하이드가. 근데 반응은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연결되는 과정에서 뭐 물이 빠지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물질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자들이 그냥 배열만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서 닫힌 사슬이 되는데,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이런 건데. 얘가 닫힌 사슬이 됐을 때 자, 이렇게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한번 번호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지금 탄소가 6개짜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뭐냐면 지금 산소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이 1번입니다. 알겠죠? 여기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여기가 이제 6번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 1번 탄소에 연결돼 있을 때 여기 수산기가 나타나거든요. 수산기가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거 헷갈리실 때 누구랑 자꾸만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 요 6번 탄소와 1번 탄소, 요 아노모 탄소라고 하거든. 요 1번을 뭐 무슨 탄소라고 한다고요? 아노모 탄소라고 하는데요. 자, 이 아노모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수산기의 배열이 6번 탄소와 반대 방향으로 있으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알파 아노모라고 합니다. 괜찮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있거든? 그럼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베타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노모 탄소에 연결되어 있는 수산기가 6번 탄소랑 반대 방향이면 알파예요. 자, 같은 방향이 뭐라고요? 자,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아노모와 베타 아노모라고 그래. 둘 간의 관계는 아노모 이성질체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는 이렇게 안 되고 중간에 항상 뭘 거쳐야 돼? 이런 열린 사슬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효소 반응이 아닙니다. 효소가 참여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단당류 상태에서 지가 알아서 바뀌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이 상태를 발견하기는 어렵죠. 순식간에 지나가거든. 이렇게 있다가 훅 갔다가. 알겠죠? 네. 자,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자, 오케이. 자, 요게 이제 아노모.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7페이지. 자, 우리 작용기를 한번 같이 다뤄볼 거고요. 자, 이 작용기에서 이제 뭐 중요한 게 모두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제 뭐 음전하를 띠거나 또는 양전하를 띠거나 뭐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작용기들은 단백질과 관련해 가지고 막 뭐 PI 값, PK 값 뭐 이렇게 정리할 때 그때 중요하니까 그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 지워도 되겠죠? 제가 왜 지워도 되냐고 물어보냐면, 예전엔 안 물어보고 지웠다가, 저 죽을 뻔했어요. 네. 자, 그러면, 작용기. 어떤 유기물이 갖고 있는 자, 펑셔널 그룹이에요. 이게 펑션이라는 말이 뭐 수학에서는 뭐 함수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냥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펑션 그러면 어떤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구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어떤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게 하는 자, 그런 원자 단위입니다. 원자 단위라는 거는 원자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러면 교재 순서랑은 조금 다르게 pKa 값이라는, 그러니까 이온화 상수를 가지는 이제 그런 작용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알겠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자, 아미노기입니다. 아미노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요. 유기화학에서 보통 그러면 어떤 유기물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어떤 유기물 덩어리. 덩어리에 얘가 이제 뭐가 달려있어. 그러면 이제 그냥 NH2라고 그냥 제가 쓸게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 상태로 보통 존재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이해해야 돼. 우리 생물의 환경은 거의 pH가 7이거든. 뭐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뭐 7.4지만 그냥 7이라고 하자고. 자, 근데 7에서 얘는 무슨 특성을 가지냐면 수소이온 있죠? 얘를 웬만하면 먹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런 상태가 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태. 그러니까 NH2 상태보다는 NH3 상태가 훨씬 더 잘 발견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뭘 먹어서, 그걸 양성자라고도 부르잖아요. 수소이온 양성자를 먹어서 이 상태로 발견이 된다는 거죠. 주로 이 상태로 발견. 그러면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거를 염기성이라고 표현해요. 알겠죠? 염기성. 그러니까 성이라는 표현을 왜 붙였겠어요? 우리가 영어로는 basic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산이면 이제 엑시드라고 하잖아요. 염기면 이제 베이스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 보세요. 얘는 지금 수소이온을 먹은 상태지. 근데 이 상태로 주로 발견된다고 그랬죠. 왜? 염기로 작용하여.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염기성인 애들은 염기로 작용하여 무슨 상태로 발견된다? 산의 상태로 주로 발견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딱 따지는 거야. 이게 무슨 상태냐? 산의 상태다. 이건 무슨 상태냐? 염기 상태다. 그럼 이렇게 된 거는 뭘로 작용한 거냐? 염기로 작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기로 작용을 잘 하기 때문에 염기성인 거고, 염기성이기 때문에 주로 상태는 뭐다? 산의 상태로 발견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가지고 얘는 염기야 라고 하는 것은 염기 상태로 발견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염기성인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 염기야 그러는데 갑자기 산을 그려놓으시는 거야. 그걸 이해해야 돼. 알겠죠? 네. 자, 그런데 반대로 조금 이따 다시 하겠지만 우리가 무슨 산이다.
산이다 그러면 걔는 뭐란 소리야? 산의 상태로 발견된다는 게 아니고 산으로 작용하여. 그러니까 산으로 작용한다는 건 수소이온을 내놔서 자기는 주로 뭐로 발견된다? 염기로 발견되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미노기 같은 경우는 생체 내에서 무슨 전하를 띈다? 양전하를 띄어요. 그래서 양전하를 띄는 단백질들은 아미노기를 많이 갖고 있는 거죠. 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작용기만 우리가 공부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그냥 막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포커싱이 안 돼. 네. 자, 그런데 이 얘기를 또 오늘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런 작용기들은 pKa 값이 어떻다고 하느냐? 높다고 얘기해요. 높아요. pKa 값이 높다. pKa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 상수에다가 마이너스 로그를 한 거거든요. 이온화 상수에다가 P라고 하는 게 폐하해가지고 마이너스 로그. 그래서 예를 들면은 pK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로그 Ka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괜찮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수소이온이 농도 있잖아요. 수소이온의 농도에다가 앞에 P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pH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의 농도. 요게 pH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걸 로그 형식으로 표현한 거에 불과해요. 이거는. 알겠죠? 네. 그래서 pKa 값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보다 높다 보통? 값이 7보다 높아요. 7보다 높다. 알겠죠? 자, 그래서 생체 내에서 발견되는 염기성 작용기는 저게 거의 유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요거 계산을 우리 뒤에서 또 오늘 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복실기가 있어요. 자, 이 카복실기는 산성이에요. 산성이다. 그래서 그만 이렇게 표현해 보죠. 네. 얘는 보통은 수소이온을 내어놓습니다. 내어놓으니까 수소이온이 날아가니까 음전화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 얘기할 수 있죠? 아, 산성이라는 것은 산으로 작용을 하여, 알겠죠? 네. 염기 상태로 주로 발견된다. 괜찮겠죠? 네. 자,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가 카르복실산이라고 하는데, 카르복실산을 가지고 있는 유기물이다. 그럼 유기산. 예를 들면은 유기물산이다. 유기물인데 카복실 갖고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우리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시트르산 이런 얘기 하잖아. 아, 얘가 산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뭘 갖고 있구나. 카복실기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거 시트르산을 언제 공부해요, 우리? TCA 사이클. TCA,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 그죠? TCA 회로라고도 하고, 시트르산 회로라고 하고. 아, 얘가 TCA구나. 그럼 제가 한번 써볼게요. 왜 TCA인지. TCA. 카르복실기를 몇 개 갖고 있다? 3개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골격이 되는 이렇게 탄소들이 있고 각각의 카복실기가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탄소 6개짜리 화물이 되는 거죠. 알겠죠? 네.
얘는 이제 나중에 더 제가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게 음전하를 강하게 갖고 있어가지고 이런 애들은 어떤 이온을 막 쫙쫙 빨아먹냐면 양이온들을 그렇게 쫙쫙 빨아먹어요. 특히 막 칼슘 이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막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이 칼슘 이온은 혈액 응고에도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우리가 몸 속이 아니고 몸 바깥에서 혈액을 보관하려고 할 때 그때 TCA 첨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시트르산이에요. 괜찮지? 응? 네. 아, 그러니까 이런 유기산들에는 무슨 산이라고 하는구나. 그렇잖아? 네. 대부분은 카복실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런데 이런 애들은 pK 값이 7보다 보통 어떻다? 낮아요. 알겠죠? 자, 오케이. 요건 전부 정리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자, 인산으로 갈게요. 인산. 자, 얘는 지금 단계가 2개가 있어가지고, 요놈은 pK 값이 2개나 있어.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오늘은 그냥 간추려서 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산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무엇으로 작용해서? 산성으로 작용해서. 알겠죠? 산성으로 작용해서, 그 무슨 상태로 보통 발견이 된다? 염계 상태로 주로 발견된다. 그러니까 무슨 전하를 띈다는 거예요? 음전하를 띈다는 거죠.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물질이 당연히 이제 뭐가 있냐면 핵산이 있죠. 핵산. 우리 DNA, RNA 하잖아. 그지? 네. 핵산. DNA, RNA. 자, 요런 물질들이 바로 핵산입니다. 괜찮지? 네. 이것도 당연히 pK 값이 어떻다고요? 7보다 낮아요. 알겠죠? 7보다 낮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거를 좀 이제 숙지해 놓는 거야. 7보다 낮은 애들이, pK 값 7보다 낮은 애들이 산성이구나. 그 pK 값이 7보다 높은 애들이 염기성이구나. 알겠죠? 네.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작용기들 한번 쭉 한번 볼게요. 예를 들면은 자, 카보닐이 있죠. 카보닐. 우리 이제 교재에 8페이지에 있어요. 제가 이제 순서를 조금 바꿨어요. 알겠죠? 자, 카보닐이 있다. 그럼 카보닐이라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이거야, 그냥. 탄소와 산소가 무슨 결합하고 있다? 이중 결합하고 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그게 자, 말단에 있거나 내부에 있을 수가 있는데. 알겠죠? 자, 말단에 있으면 이거를 뭐라고 하죠? 알데하이드.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말단에 있어 버리면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알겠죠? 근데 내부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부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결합 4개 하고 있잖아. 이 주변에는 탄소가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그 이성질체 얘기할 때 그 포도당이 뭐다? 뭘 갖고 있었다? 알데하이드를 갖고 있었거든. 이게 알데하이드거든. 이게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포도당 같은 애들을 뭐라고 부르자? 알데하이드를 갖고 있는 오즈예요. 자, 뭐라고 그래?
알도즈라고 하자는 거죠. 알겠지? 알도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 케톤이다, 케톤. 케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과당이 내부에 있다. 그 카보닐이.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자? 케토즈라고 하자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카보닐이 뭐 다양한 유기물에서 나타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탄수화물에서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여, 시험적으로는. 시험 볼 때는, 그죠? 네. 자, 요 정도는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산기로 한번 가볼게요. 8페이지에 계속 있어요. 8페이지에. 넘어가지 마시고. 자, 이거는 이제 탄소에 이렇게 OH가 달려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표현 안 하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 이거? 수소야, 수소. 그죠? 수소. 여기 뭐 다른 탄소겠죠? 알겠지? 네.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게 OH가, 이게 무슨 뭐, 다른 결합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결합이에요. 공유결합인데, 누가 전기염성도가 더 세요? 산소가 당연히 세죠. 그래서 이게 부분 전하를 띈다고 하거든. 그래서 partial 마이너스, 여기는 partial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전기적으로 뭐가 있다고 하냐면 극성이 있다고 그래요. 전기적으로 극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극성, 이게 polarity라고 하고 영어로. polarity. 그럼 이 polarity라는 표현을 조금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건 도대체 뭐냐? 대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칭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냐면 이걸 비대칭성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괜찮아? 네. 이거 조금 더 개념을 한번 확장해 볼게요. 개념을. 예를 들면은 어떤 세포가 극성이 있대. 생긴 모습이 극성이 있대. 그래서 어떤 세포들을 보니까 이게 소장 상피 세포인데 이쪽 면이랑 이쪽 면이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얘가 처해져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소화되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장소야. 여기는 어디일까요? 몸 안쪽일까요? 바깥쪽일까요? 보세요.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어디 막을 통과한 적이 있나요? 여기 몸 바깥이에요. 여기는 어디야? 몸 안쪽이. 그래서 몸 바깥쪽과 안쪽이 경계가 되는 애들을 우리가 상피라고 해요. 나중에 더 정리를 생리학 편에서 더 진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런 거야. 여기랑 여기가 지금 구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생리학 교과서에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극성이 있다는 표현을 해요. 대칭이 아니라는 거죠. 대칭이 아니다. 알겠죠? 네. 비대칭성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전기적 비대칭성은 어쨌든 완전한 전하를 띠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전하를 띠고 있는 건 아니지만, 물이랑 친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친수성 작용기가 되겠죠. 알겠지? 네. 자, 친수성 작용기고, 당연히 카보닐도 뭐예요? 카보닐도 친수성 작용기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건 전부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 친수성이야. 완벽한 어떤 전하를 띠고 있다거나 아니면 전기적 극성을 갖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물이랑 상호작용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친수성 작용기를 쭉 했는데 이 수산기에서 산소 자리에 이거를 뭘로 바꾸냐면 황으로 바꾸시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설프 히드릴 알겠죠? 그래가지고 여기 탄소에
SH 뭐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거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황도 전기음 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쟤랑 마찬가지죠. 이쪽이 부분전화 마이너스, 여기가 부분전화 플러스가 되니까 따라서 전기적 극성이 존재하는구나. 전기적인 극성이 존재하는구나. 자, 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무슨 성이겠다? 친수성이다. 알겠죠? 네. 근데 이거는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루겠지만 이 설포히드로기는 어디서 중요한 물질이냐면 그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에서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단백질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냐면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물질인데. 알겠죠?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냥 실처럼 그릴게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서 어떤 아미노산에 옆에 이렇게 설포히드릴이 돌출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곁사슬이라고 하거든요. 사이드라고, 사이. 이게 주사슬이고, 이게 곁사슬이야. 주사슬은 나중에 이제 배우겠죠. 펩타이드 결합으로 아미노산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곁사슬. 여기도 이제 어떤 아미노산에 이렇게 이제 설포히드릴이 말단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 이게 세포 내에서 얘랑 얘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건 효소 반응이에요, 보통. 효소 반응인데 수소를 떼고 황끼리 직접 결합을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르냐? 얘를 이황화 결합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황화 결합. 근데 보세요. 이게 전기적 극성이 있었죠.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같은 종류의 물질이니까 당연히 동일한 정도로 끌어당길 거 아니야, 전자를. 그러니까 이놈은 갑자기 무슨 성격이 돼버린 거야? 비극성이 돼버린 거야. 비대칭성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단백질상에서 이거를 이제 요 이황화 결합이 내부에 자꾸만 숨으려고 그래요. 물이랑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한 부분이 돼. 내부에 숨으려고 그래. 근데 이런 부분은 물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바깥으로 돌출되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왜냐면 얘는 물이랑 친하다, 안 친하다? 친하다. 얘는 물이랑 친하다, 안 친하다? 안 친하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이 세포 내에 어디에서, 그리고 진핵세포 다룰 때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도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알겠죠? 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전부 다 무슨 작용이냐면 다 친수성 작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가 있죠. 소수성. 그게 바로 메틸기야. 자, 이 메틸기는 뭐 이런 거죠. 그 탄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탄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소가 지금 3개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래가지고 그럼 이러면 전기적으로 극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탄소와 수소는 전기음성은 다 똑같나요?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은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비극성 취급합니다. 그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알겠죠? 네. 그래서 얘는 소수성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7가지를 다뤘거든요. 그죠? 7가지를 다뤘는데 7가지 작용기 중에서 6가지가 물이랑 어떻다? 친하다요. 한 가지만 물이랑 안 친해. 그게 바로 메틸기라는 점. 알겠지? 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생체내, 그치, 9페이지의 생체내 완충기에는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는 그냥 이번 과정에서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기준이 있어. 이렇게. 오전 3시간이고, 우리 오후에 3시간이거든요. 그럼 오전에 3시간을 할 때 중간에 딱 한 번씩만 쉴 거야. 그래서 20분을 쉬고. 그럼 이제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지. 1시간 30분 정도를 하고, 20분을 쉬고, 나중에 1시간 남짓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그 점심시간을 가졌다가 또 마찬가지로 오후에도 1시간 반, 20분 쉬고, 1시간 남짓.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게, 네, 쉴게요.